K124801351님께서 토요일 오전엔 부끄부끄한 커피와 함께 창밖엔 가을색이 들기 시작한 메타세콰이어. 나는 책상 위에 두 다리 올리고 잠시 행복하네. 절대 지켜 이 코너 문화재 지정. 이라고 애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와, 시인이시네. 훌륭하시다. 자,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아씨, 북클럽니스트 박사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처음엔 이게 뭔가 하고 읽었는데 이게 시군요, 시. 네, 이거 다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토요일 오전엔 북구북구랑 커피와 함께. 음악도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 지정이요? 네, 문화재도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으니까. 네. 예, 도서 분야로 지정을 해주실지 아니면은 수다 부분으로 지정을 해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토록 이 코너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이 나서 계속해서 책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앙드레 지드의 그 유명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최근의 리스트는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청소년 지정, 꼭 이렇게 백선 뭐 이런데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책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인지 뭐 지금 최근에 읽은 것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과 함께 수다를 통해 이 책의 숨겨진 의미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앙드레 지드, 프랑스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작가죠, 박사씨? 네. 이 앙드레 폴 기욤 지드가 풀네임입니다. 네. 이 1869년에 파리 대학교 법과대학인 교수인 아버지와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좀 허약한 체질이었다고 해요. 신경발작을 자주 일으켜서 그 집에서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홈스쿨링을 했군요. 네네.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가정교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식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촌 누이인 마들렌 롱도를 아주 깊이 사랑을 하는데요. 이 앙드레 지드는 그 마들렌에게 청혼을 했는데 처음엔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다가 26살에 결국 둘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이 그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자각한 이후라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22살에 처음 출간한 책인 앙드레 왈테르의 수기. 이 책이 그 마들렌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전적인 작품이었는데요. 이후에 프랑스 상징주의 운동에 가담해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알제리와 북아프리카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37살 때는 노르망디 라로크 자치구의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 그 활동을 하는 도중에서도 뭐 지상의 양식, 배덕자, 좁은 문 등을 아주 착실하게 책을 써내고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는 적십자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친구의 아들과 사랑의 도피행을 하는 바람에 그 부인인 마들렌이 그에 대한 복수로 그 앙드레 지드의 모든 편지를 불태워버리는 사달이 일어납니다. 네,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네. 그 와중에도 교황청의 지하실, 전원교황국 등의 또 책을 또 착실하게 써내셨고요. 이 절친한 친구의 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습니다. 네. 그 친구는 되게 위험한데요. 친구 아들, 친구 딸. 네. 그리고 연인과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기도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사시다가 이 병을 계기로 해서 아내 마들렌과 다시 재결합을 했는데요. 결국 마들렌은 앙드레 지드가 69세가 되는 해에 사망합니다. 아내가 먼저 사망했어요? 네네. 네. 이 앙드레 지드는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의 코리똥, 뭐 아프리카에서 목격한 제국주의 횡포를 비판하는 뭐 콩고 여행기, 그리고 소련을 방문했다가 크게 실망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을 담은 소련에서의 귀환, 뭐 이런 또 논쟁적인 책들을 출간하면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1947년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았고요. 다음 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1년 2월 19일에 8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분이에요. 네. 작가로서, 한 개인으로서, 사랑으로서. 네, 공직자로서도.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걸 다 하신 괴테의 분과 이 정확하게 반대쪽에서 오만 스캔들과 구설수에 오르며 할 수 있는 걸 다 하신 깔끔하게 해낸 괴테냐 아니면 좀 시끄럽게 하시는 앙드레 지드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앙드레 지드의 친구라는 어떤 관용어가 좀 만들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재석으로 살 것이냐 박명수로 살 것이냐.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난 박명수로 살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얘기하고 맞아. 그러고 살겠다. 앙드레 지드와 게테에서는 아무래도 앙드레 지드 쪽이 아닐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요. 폴 맥카트니로 살고 싶냐, 믹 제거로 살고 싶냐. 네. 다 믹 제거예요. 다 믹 제거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유, 이런 자유분방한 분들을 봤네. 어쨌든 이 앙드레지드는 그 마들렌과 뭐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 별거 상태에서 뭐 평생을 보내는 것도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바로 그런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 자신의 그 담고 있었던 생각을 가장 많이 담아낸 대표작으로서 이 앙드레지드의 이제 좁은 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좁은 문의 줄거리 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제롬입니다. 제롬. 네, 누가 봐도 근데 자전적 이야기랑 그 자기 이야기 같은데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다시피 한 외사촌 누나 알리사를 사랑하게 돼요. 알리사는 바람기 있는 엄마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딸이었는데 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지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촌 간의 결혼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당시 뭐 유럽 사회 보면은 사촌들하고 결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네.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본은 지금도 사촌까지 결혼이 되지 않나요? 하여튼 뭐 정확하게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촌과의 그 사랑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알리사의 여동생이자 그 또 하나의 사촌이죠. 줄리에트가 제롬을 짝사랑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삼각관계가 되죠. 그렇죠. 예. 청소년 시기가 되니까 제롬과 알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알리사가 제롬을 밀어내요.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줄리에트의 마음을 얘가 이제 알리사가 눈치채고 양보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줄리에트는 언니의 의중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자신이 희생한다는 생각으로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왜 자꾸 다들 희생을 해?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알리사와 제롬 사이에는 장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자 입장에서는 야 드디어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알리사가 계속 제롬한테 떨어져 있자 편지로만 대화하자 하면서 제한을 둡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냉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 되는데 편지에서는요 정말 열렬하게 사랑을 또 이야기해요. 하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또 냉랭하고요. 그 이유가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사랑. 네, 신에 대한 사랑이 더 위대하고 더 바람직한데 세속적인 사랑으로 충만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정도의 논리인 거죠. 그야말로 이제 어릴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 신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설교를 들은 것이 현실에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네. 그 신약 성경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 기독교에서의 어떤 신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문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롬은 그녀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3년 만에 다시 찾아가요. 거기서 알리사와 그 제롬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떨어지는데요. 나중에 공개된 알리사의 일기장에 따르면요. 그때 제롬한테 너무나 끌려서 야 이렇게 있다간 또 내가 저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주 낯선 곳으로 가서 그래야만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떠나게 되죠.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알리사 스스로의 어떤 말하자면 종교적인 구원 때문이 아니라 제롬을 종교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알리사는 낯선 곳의 요양원에서 병으로 죽게 되고요. 나중에 제롬한테 그 소식과 알리사의 일기장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이 나오다가 마지막엔 줄리에트와 함께 알리사를 회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끝이 나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아니 이시안 씨가 줄거리 말씀하시는데 점점 줄거리에 감정이 실려요. 이게 뭐야 하는 그 맞아요. 그 느낌이 딱 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삼각관계인데 내 거야. 뭐 아니야 내 거야. 뭐 이것도 아니고 너가 죠 언니가 좋아해? 난 갈게. 그리고 동생이 좋아했구나. 나도 가지 뭐. 그럼 제롬은 뭐야 도대체? 참 이게 참 저도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 시절 고등학교 때 아마 읽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이게 뭐야라고 하다가 오늘 이 코너를 한다라고 해서 다시 읽어봤는데 그때 왜 이걸 뭐야라고 했는지 이제 다시 알겠어라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 어떤 그 해석이 된 이 그렇죠. 좋은 문을 이제 그 평을 한 전문가들의 어떤 글도 읽어보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애매합니다. 네. 이 작품이 이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뭐 종교적인 어떤 구원과 현실에서의 욕망 같은 부분들도 있고
또 정신적인 사랑과 이제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대립과 상관관계 뭐 이런 걸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납득이가지 사실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작법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주인공들의 행위 자체가 독자들이라든지 관객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사실 약간 이해가 됐어요. 약간 처음에는 진짜 말씀하신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봤는데요. 이 알리사가 그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성이었고 결국은 남자하고 달아나잖아요. 네. 젊은 남자랑.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불행해진 아버지를 계속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삶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리사에게 가장 역할 모델로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역할 모델로서 역할을 해야 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버지 또한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고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불행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일종의 앙드레지드 같은 경우 이 작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알리사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나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 욕망을 품게 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을 이제 부모들을 통해서 보게 되자. 네. 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사랑이 저 사람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또 다른 욕망을 갖게 만든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네.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그 당시에 배경을 좀 알아야지 네.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앙드레지드가 이 사랑을 응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당시에 사실은 이게 발표됐을 때 기독교계에서 엄청 깠어요. 우리를 비웃는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기독교의 그 사상 자체를 신비주의화 시켜서 네, 이게 사실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자면 공허한 것들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있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주의로 가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 이런 거밖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 좀 풍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까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그래도 우리 지금 비판하기 위해서 까기 위해서. 네.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나중에 그 금서로도 지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사랑을 이해하라기보단 당시에서도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한 거라. 근데 그런 배경을 빼고 보면 지금 뭐지? 뭐 이런 개념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씨 그리고 이시한 씨와 함께 오늘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징하는 말 좀 짚어주십시오. 앞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으로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 현실적인 욕망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과 이제 정신적인 사랑 이것들이 이제 분리돼서 서로 대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그 얽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의 어떤 중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이 읽어 나가시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좁은 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그 말인 거잖아요. 상징으로 치자면. 네. 그 좁은 문이 이제 굉장히 상징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예전에는 이 좁은 문이라는 제목을 보고 우리는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읽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번에 다시 읽고 나서는 아니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약간 읽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라고 읽히잖아요. 사실은. 아니 좁은 문이 너무 좁아요. 아니 내가 지금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뭐였냐면 중간에 이제 왜 좁은 문인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리사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주여 제롬과 제가 함께 서로 의지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형제여 힘들면 내게 기대게라고 하면 자네를 내 곁에서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네라고 답하는 두 순례자처럼 인생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좋잖아요? 아주 좋죠. 근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아니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좁은 길이옵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길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길이 너무 좁아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너무 과학적인 성향이 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에서 한 말이잖아요. 네.
그게 말하자면 신앙의 길, 세속의 길 말고 신앙의 길을 이제 선택하라. 그런 거라면. 말하자면 속된 욕망을 버리고, 네. 신이 이제 요구하는 그 어떤 성스러운 길을 걸어라. 이런 네. 뜻인데.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그 세상에 나가 살 때 그래도 좀 신을 생각하고 이왕이면 좀 좋게 살아라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많이 그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극단적인 어떤 해석을 하죠. 네. 그게 우리가 원리주의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어려운 길을 굳이 선택하라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 좁은 문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롬도 큰 문제예요. 제롬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리사 네가 없다면 나에겐 천국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알리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종교를 그러니까 뒷전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가 나의 천국이야라고 하면 이 사람 큰일 났네. 그치. 네가 나의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를 우상시하면서 말하자면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잊어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리사한테 그것도 경계가 됐을 뿐더러 이 제롬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이렇게 저돌적으로 자신의 그 애정을 표현을 할 거면 행동도 좀 저돌적으로 이렇게 쫙 나가주면 그러면 알리사 입장에서는 얼레벌레 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말만 해. 맞아. 말만 하고 알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편지도 안 해. 그러니까 다 들어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알리사 입장에서는 본인도 굉장히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잖아요. 자신의 사랑도 너무나 넘치는데 이 사랑을 과연 표현해도 될까? 이 사랑이 혹시 제롬을 좀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갈팡질팡이 있는데 제롬이 계속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죠. 저 멀리서. 그러면서 알리사의 어떤 결정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알리사가 그냥 갈팡질팡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네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그 탓도 저는 제롬에게 있다고 봅니다. 네. 알리사 일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몸짓 한 번만 있었어도. 그럼요. 네, 그 몸짓 그럼요. 한 번만 있었어도 내가 넘어갈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의 제롬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제롬이 정말 생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남녀 관계에서 참 복잡 미묘한 문제인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때 네가 조금만 더 날 끌어줬다면 이라고 이제 여자는 이야기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선 아니 지금까지 9개를 끌어당겼는데 그때는 반응이 없다가 그래서 나 역시 괴로운 마음에 포기했더니 편지에 그때 한 번만 더 끌어줬으면 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아주 미묘한 엇갈림 그리고 상대가 대상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어떤 지나친 신비화라든지 혹은 너무 어떤 이제 종교를 떠난 어떤 세속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너무 고결한 가치로 보다 보니 네. 오히려 거기에 흙탕물 하나 튀게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꼼짝달싹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들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제롬은 정말 눈치가 없습니다. 그 줄리에트가 그 여동생이 계속 사랑을 하잖아요, 제롬을. 되게 기간이 오래됐어요, 이 짝사랑이. 게다가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다. 줄리에트가 제롬을 사랑하는 건 모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도 제롬 혼자 모릅니다, 그거를. 게다가 제롬이 자기가 알리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알리사한테는 안 하고 줄리에트한테만 해요. 모르니까 줄리엣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그렇죠. 모르기도 하지만 사랑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라 줄리에트가 전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줄리에트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알리사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알리사 입장에서는 왜 우리 사이에 이런 어떤 소중하고 둘만의 추억이고 약간 이런 관계들을 자꾸 남에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이게 200페이지가 이제 넘어가는 책이란 말이에요. 네. 현철 씨는 한 줄로 정리했거든. 사랑은 얄미운 나비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현철 씨. 그렇죠. 네. 이제 한 줄로 정리되잖아. 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속 줄이 딴 데로 가는 거잖아. 여기다 고백해야 되는데 저기다 고백하고 이 친구는 여길 사랑해야 되는데 저길 사랑하고 이게 꼬여가는 문제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이 책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엇갈리잖아요. 그 제롬의 친구 아벨 같은 경우는 아벨이 또 줄리에트를 사랑해서
그 아벨도 되게 자기가 눈치 있는 척 하는데 친구가 하는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 눈치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눈치 없는 애들 있잖아요. 야, 그 눈치 못 채니 그런 거? 이건 이거지. 근데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고. 네. 그렇죠. 딱 아벨이 야 이거는 틀림없이 줄리에트가 나를 사랑해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름 구애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롬한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널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 어긋나요 여기서는. 결국은 주는 교훈은 눈치 좀 있어라. 그렇죠. 네. 어제 저도 그랬어요. 어제 센터장님하고 우리 민PD하고 같이 셋이 밥을 먹는데 유산균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눈치가 나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유산균에 이 대한 친구였구나. 유산균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15분 동안 혼자 유산균 얘기만 하고 있는데 눈치 더럽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눈치라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좁은 문 읽는데 눈치 없는 그런 사람이 여기 가득 나와, 가득. 네. 한두 명은 가득. 근데 그 중에서는 사실 테디한테 가장 비슷한 캐릭터가 아벨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근데 아벨은 유산균 얘기를 15분 동안 하진 않잖아요. 아니, 아벨은 소설을 쓰잖아요. 제롬은 아니에요. 네, 제롬은 네. 내 건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아벨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 아벨은 되게 막 자신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줄리엣트 나를 사랑하니까 너랑 알리사랑 줄리엣트랑 나랑 넷이 합동들어 하면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되게 유쾌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이 상냥하지만 매사에 느른한 녀석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아벨은 나중에 그 통속 소설의 작가가 됩니다. 근데 그 작품이 너무나 약간 그 통속적이어서 알리사가 보면서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 아벨의 고향에서는 아버지도 목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울 정도인데 어떤 대중적인 성공을 거둬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앙드레지드의 유머 감각이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벨이 통속 극장에서 상연하려는 연극의 제목이 신 아벨라르 입니다. 신 아벨라르. 네. 근데 이 프랑스 혁명 전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장자크 루소의 통속 연애소설 제목이 신 엘로이즈예요. 네. 그런데 그 신 엘로이즈가 원래 있었던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그 사랑 이야기를 이제 가져와서 쓴 건데 네. 그 사랑이 실제로 있었던 그 커플의 남자가 이름이 피에르 아벨라르입니다. 아벨라르. 네. 그리고 엘로이즈죠, 여자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슬쩍 말장난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구마 답답이 복장 터진 소설을 쓰는 와중에 이 아벨이라고 하는 약간 일종의 개그 캐릭터를 넣어서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 게 너무 웃기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아벨의 캐릭터는 마치 그 세익스피어의 어떤 소동국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캐릭터라서 사실은 이제 좁은 문의 어떤 다른 캐릭터들과는 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나마 좀 더 입체적인 어떤 형태로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건축가 깨론의 그 납득이 같은 그런 캐릭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자, 이 앙드레지드의 인터뷰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앙드레지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는 내 책이 내 글이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해석되는 걸 원치 않는다. 말하자면 최대한 의미를 지연시키고 숨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겉보기로 읽었던 이 책에 감추어진 다른 어떤 작가의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을 좀 읽어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순진하게 읽었던 책 읽기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건 곤란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종교와 대립되는 입장을 띠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20세기 초반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숨김으로써 직접적인 어떤 대립은 피하고 의미론적으로는 계속 그 책 안에다 남겨두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정기적인 것들을 봐도요, 그 기독교에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고. 이 앙드레지드를 무신론자가 아니라 반신론자로 그 분류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반대했던 어떤 철학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작가로서. 니네 말대로 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냐? 뭐 라는 식으로 썼다라고 저는 지금은 약간 느껴지거든요. 당시 어떤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격렬한 어떤 저항 같은 걸 네. 보여주고 있었다.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문제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 정말 그 종교를 그렇게 느끼는 건지 종교를 해석한 사람들을 오해하기 때문인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종교들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근데 알리사는 그 행복이 그냥 바로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과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줄리에트가 우리가 삼각관계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줄리에트는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에게 그 청혼을 했던 포도 농장의 농장주인 그 남자하고 결혼하자마자 둘이 너무나 행복해하게 삽니다. 네. 아이도 5이나 낳고요. 정말 유일하게 행복하고 잘 사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주 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이제 영위를 하는데 알리사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속상해해요. 행복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줄리에트의 행복을 위해서 막 그 희생을 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자기의 인생 전체를 희생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의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줄리에트는 너무너무 쉽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너무나 실용적이고 너무 쉽게 얻어진 것 같고 또 마치 자루잰 듯이 완벽하다고 느껴져서 그 지복이 영혼을 옥죄어 질식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행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졌던 어떤 그 세계관, 종교관과 이제 반하는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 주여, 너무 쉽게 다다를 수 있는 행복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 곁에 이를 때까지 저의 행복을 미루고 멀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거의 구도의 개념이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과연 신이 이걸 원했을까? 신이 이 알리사가 행복해지지 않는 것, 행복을 가장 멀리로 미루는 것을 원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알리사의 잘못 중에 하나는 그러면 수녀가 되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녀. 나는 결혼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수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방법론을 택하는 구도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의 욕망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드러내야 되는 그 네. 삶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울리지 않는 옷 같은 거를 지금 입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그 제롬한테 계속 뭔가 여지를 주잖아요. 얘가 아예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안 돼! 하는 식으로 아예 초반기에 다 끊어버렸으면 되는데 계속 여지를 주고 제발 멀리 가면은 또 편지에 너만 사랑해 뭐 이렇게 쓰고 어쩌라는 거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그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욕망과 구도의 그 경계선에서 비틀거리는 어떤 나약한 인간. 말로는 내가 정말 어떤 구도의 길을 가겠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욕망,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예 마지막에 떠나버리잖아요.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알리사가 사실은 수녀가 되지 않았지만 점점 삶은 수녀에 가까워집니다. 굉장히 거칠고 단순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이를테면 그냥 순박한 그러니까 원진 굉장히 이제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책을 읽다가 아주 순박하게 그냥 신을 찬미하는 그런 단순한 책들을 읽고 막 그 빈민들을 위해서 이제 돕고 네. 그리고 이제 막 그 조각천들을 기우면서 청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제롬에게 여지를 주고 어떤 그러니까 되면 자기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알리사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결국 불행한 결론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옹호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정말로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질문은 저도 마찬가지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와 자신의 감정과의 사이에서 이 끊임없는 동요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알리사의 편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아주 작은 단계부터 아주 큰 단계까지 이런 어떤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랑이나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이 좁은 문에서는 사실은 이 앙드레지드를 지배했던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라든지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담아냈기 때문이지만 이 이야기를 시대적인 어떤 상식과 교양으로 바꿔놔도 역시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대의 어떤 도덕과 우리가 갖는 어떤 사랑에 대한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끊임없이 어떤 순간에는 그 상처받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혹은 소설의 그 소재로도 쓰이지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내몰리기도 하고 또 그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어떤 그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게 또 나약한 인간이고 빠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빠져들게 되고 빠져들면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그 어떤 불완전함을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앙드레 지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은 제일 답답한 게 누구예요? 전 제롬이죠. 제롬. 네. 아니 그거를 그냥 확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거나 몸짓을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뭘 했어도 이게 알리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알리사를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혼자서 고민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리사가 어떤 결정을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도록 아무런 것도 제공해 주질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싸우다가 여성이 가버려! 근데 진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려워. 예. 가라고. 가라 그러면 진짜가? 진짜가? 진짜 가냐?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리고 가면은 진짜가 엉엉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게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 그렇게 어떤 뉘앙스에서 주면 괜찮은데 네. 가! 진짜가? 진짜가! 진짜 가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남자들의 불만이 폭주합니다. 네. 자, 제롬이 가장 답답해. 박사 씨는?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둘밖에 그 둘을 빼놓고는 이 제롬과 알리사 빼놓고는 답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다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제롬과 알리사가 가장 답답한 캐릭터고 심지어 이 답답한 캐릭터가 둘이 만나서 아주 그냥 케미가 네, 상승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막상막하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저희들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을 누구로서 또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각기 다른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이것을 종교에 대한 어떤 숭배로서 읽어낼 수도 있고 혹은 종교에 대한 어떤 안티로서 읽어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앙드레 지드가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 숨겨서 써낸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이 궁금해집니다. 자, 한 줄 추천사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려면 사이다를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장관리녀와 우유부단남의 정신적인 고뇌와 사랑 이런 거거든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어장관리 와 고구마 100개. 알겠습니다. 자, 박사 씨 한 줄평. 네. 혹시 지금 연애하면서 땅 파는 분 계시면 네. 이 사랑과 행복에 대한 다른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행복하십시오. 네. 가란다고 진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한 줄 평은 안 합니다만 저의 인상은 이런 겁니다. 나보다 더 답답한 사람들이 있구나. 소설. 자, 북구북구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엔 필립 K. 딕의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Freeway.